오늘 사건은 2006년 일본 도쿄에서 발생한 사건입니다. 12월 13일 세계 최대 투자 은행 중 하나인 모건 스탠리 도쿄지사에 긴장감이 흐르고 있었어요. 다들 그냥 평소와 다름없는 일과를 보내고 있었는데 딱 한 자리가 비어 있었거든요. 마츠아시 유스케라는 30세 남성의 자리였습니다. 이 사람 엘리트였어요. 젊은 나이에 되게 빠르게 승진을 했고요. 지각 한 번 한 적 없을 정도로 되게 성실한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이 이 빈자리가 이틀 동안 지속되고 있었던 거예요. 연락 한 통 없이. 더 이상했던 게 뭐냐면 그날이 또 유스케의 승진 발표 날이었고요. 보너스를 또 받는 날이었거든요. 이런 날에 연락도 없이 이틀 동안 결근을 한다? 좀 많이 이상하잖아요. 결국에는 직장 상사가 직접 유스케 집으로 전화를 거는데 아내가 전화를 받습니다. "어디 갔냐? 혹시 어떻게 된 건 줄 아냐?" 이게 물으니까 좀 예상치 못한 반응이 돌아오는 거예요. "나도 모르겠습니다. 이틀 전에 출근하고 집으로 안 오고 있어서 저도 경찰에 실종 신고해 놨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사실 남편이 출근을 한다고 해 놓고 이틀 동안 집에 돌아오지 않았다면 보통은 경찰에 신고하기 전에 회사에 연락을 먼저 해 보겠죠. 근데 그렇진 않은 것 같거든요, 상황상. 일단은 상사가 이제 괜찮냐고 한번 물어보고 나서 "자택에 좀 방문을 해도 되겠냐?"라고 말을 해요. 근데 어떤 뭐 의심이 들었다기보다는 "회사 차원에서 조금 위로차 방문하고 싶다."라는 취지로 한 말이었는데 약간 이 아내가 좀 당황하는 듯이 머뭇거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뭐 알겠다." 뭐 이렇게 대답을 하고 통화가 종료가 됩니다. 바로 직원들에게 상황을 전달을 했고요. 짐을 챙겨서 사무실을 떠났어요. 저는 사실 이 상사분이 뭔가 촉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조금 들더라고요. 그리고 통화를 한 날로부터 4일이 지납니다. 12월 16일 오전 8시에 도쿄도청 인근에 있는 선로 옆을 걷던 한 남성이 이제 출근 시간이잖아요. 화분들 사이에서 되게 특이한 어떤 형체의 뭔가를 발견하고 걸음을 딱 멈춥니다. 자세히 봤더니 하얀 색깔 쓰레기 봉투였는데 형태가 조금 이상한 거예요. 봉투의 그 기본적인 사이즈보다 되게 큰 걸 막 우겨 넣은 듯한 크고 뻣뻣한 형태가 삐쭉 나와 있었던 거죠. '마네킹이야 뭐야.' 혼잣말을 중얼거리면서 봉투를 살폈는데 설마 하는 불길한 예감이 갑자기 확 휩싸인 거예요. 생전 이제 그 봉투를 만졌을 때 생전 처음 맡아보는 냄새가 거기서 이렇게 흘러나왔던 거죠. 바로 경찰에 신고를 해요. 경찰들이 조심스럽게 쓰레기 봉투를 열어봤는데 두 장으로 이중 포장이 돼 있었어요. 그 안에 내용물을 확인한 순간 코를 막으면서 뒤로 물러나기 시작합니다. 당시에 그 봉투를 발견했던 실제 그 장소인데 이게 마네킹이 아니었던 거예요. 머리와 팔이 없는 성인 남성의 상반신이었습니다. 하체도 없는 거죠. 지금 토막살인 사건인 거예요. 빠르게 수사를 개시했어요. 시신을 보니까 톱날 같은 도구로 잘려 있는 것처럼 보였고 사후 1일에서 3일 정도 경과된 것으로 보였습니다. 몸통의 길이를 봤을 때는 키가 한 175에서 180 정도 되는 남성으로 보였고요. 20-30대 젊은 남성. 자, 사건 초기에는 이 유흥가인 가부키초하고 되게 가깝고 방법이 잔인하다 보니까 폭력단이나 뭔가 중국계 마피아들이 한 짓이 아닐까 이렇게 판단을 했었거든요. 자, 우선은 수사팀이 최근 도쿄에서 실종된 남성이 없는지, 뭐 실종 접수가 된 남성이 있는지를 좀 찾아봤고요. 그 시신의 특징하고 일치하는 사람이 없는지 이런 것들을 좀 확인을 합니다. 자, 그랬더니 이 연령대랑 신장이 되게 흡사한 인물이 한 명이 있었어요. 마츠아시 유스케. 앞서서 이틀간 무단 결근하고 실종 신고됐었던 그 남성이죠. 근데 수사팀은 이 시신이 유스케가 아니라고 결론을 내립니다. 이유가 좀 황당한데 실종 신고 내용 때문이었어요. 유스케 아내가 신고를 했었잖아요. 그때 신고했던 내용에 따르면 유스케 가슴 쪽에 되게 큰 수술 자국이 있다라고 말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 시신에는 그런 수술 자국이 없었던 거예요. 어쨌든 이 시신이 유스케가 아니라면 다른 사람이라는 거니까 신원 확인은 당연히 해봐야겠죠. 그렇게 12일이 지났어요. 12월 28일이 됩니다. 한겨울인데도 이제 기온이 좀 올라서 따뜻한 날이었대요. 한 여성이 오후에 이제 키우던 강아지를 데리고 산책을 나와서 주택가 여기저기를 이렇게 돌아다니는데 갑자기 강아지가 딱 걸음을 멈추더니 한 곳을 향해서 막 미친 듯이 킁킁거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냄새를 맡은 것처럼. 어디였냐면 밤에 막 낙서가 되어 있는 민가였는데 사실상 이제 방치된 폐가였죠. 강아지가 계속 킁킁거리니까 아무 생각 없이 마당 안쪽을 들여다보거든요.
근데 순간 깜짝 놀라서 시선을 돌립니다. 어떤 사람이 나체 상태로 엎드려 있는 걸 이제 순간 본 거예요. 근데 눈을 딱 피하고 보니까 본능적으로 눈을 피하고 보니까 뭔가 좀 내가 봤던 게 방금 봤던 게 이상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던 거죠. 그래서 조심스럽게 용기를 내서 다시 안을 들여다보거든요. 그리고는 엄청 크게 비명을 지르면서 파출소로 뛰어갑니다. 이게 그냥 사람이 뭔가 옷을 벗고 엎드려 있는 게 아니라 잘린 하반신이었던 거예요. DNA 감정을 해보니까 방금 전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신주쿠에서 발견된 상반신과 동일인으로 판명돼요. 상반신의 시신이 발견된 그 장소에서 남쪽으로 4.5km 정도 떨어진 지점이었어요. 지금 이제 팔하고 머리는 발견을 못했거든요. 수사팀이 계속해서 수색을 이어갔는데 전혀 예상치 못한 곳에서 되게 결정적인 제보가 들어오면서 이 사건의 실마리가 탁 풀리게 돼요. 제보를 한 사람이 누구였냐? 아까 유스케 아내에게 전화를 걸었던 그 회사의 상사 있었죠. 그래서 이 사람인데 이 사람이 뭔가 유스케의 아내가 수상합니다. 이러면서 영상 하나를 제보해 온 거예요. 유스케 부부가 살고 있던 그 맨션 입구를 찍고 있는 CCTV 영상이었어요. 이게 이 직장 상사가 직접 발로 뛰어서 확보를 했대요. 그러니까 그만큼 약간 의심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영상을 보면 영상에 그 유스케가 마지막으로 퇴근을 했었던 11일 저녁부터 찍혀 있었고요. 맨션 내부로 들어가는 모습이 찍혔어요. 그래서 이건 뭘까? 집에 돌아오지 않았다라는 그 유스케 아내의 말이 거짓말이라는 거죠. 수사팀이 이 영상들을 다 확보해서 분석을 해보니까 들어가는 건 있는데 나오는 모습이 없었어요. 자, 집중 수사를 시작했죠. 여기서 이 아내의 또 다른 거짓말이 드러납니다. 아까 전에 흉부에 수술 받아가지고 자국이 있었다 이렇게 말을 했었잖아요. 근데 유스케는 단 한 번도 흉부 쪽에 수술을 받은 적이 없었어요. 이거 사실 DNA 검사해보면 다 나오는 거거든요. 유스케 가족들을 대상으로 검사를 진행해보니까 일치했습니다. 이제부터는 수사에 혼선을 준 사람, 거짓말을 했던 사람을 집중적으로 의심을 해볼 수밖에 없겠죠. 그게 바로 아내 카와쿠치 카오리였습니다. 32세의 여성이었어요. 용의선상에 오릅니다. 일단은 체포가 아니라 임의동행 형식으로 데려가서 조사를 진행하는데 이게 뭔지 조사가 시작되자마자 바로 그냥 뭐 쉽게 혐의를 인정해버리고 남편 죽였어요. 맞아요. 이렇게 자백을 합니다. 마치 막 후련하다는 듯이 그런 표정까지 짓는 카오리에게 수사팀이 범행 동기를 물어봤더니 가정폭력이 있었고 남편이 외도가 좀 심했다. 그래서 죽였다라고 진술을 합니다. 일단 두 사람 사이에 아이는 없었어요. 하는 말이 이래요. 남편이 나를 너무 때려서 PTSD가 왔다.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에 시달렸는데 그 폭력에서 벗어나려고 내가 보호소로 대피한 적도 있었다. 이혼을 준비하던 과정에서 남편과 내연녀의 대화 내용을 알게 됐고 그것 때문에 싸우다가 범행을 저질렀다. 라는 거예요. 우발적인 상황에서 살해했다라고 말을 하는 것 같은데 뭐 다 꼭 그런 건 아니지만 남녀가 싸우다가 우발적인 감정이 폭발했을 때 여성이 남성을 그 자리에서 제압하고 살해한다는 건 쉽지 않을 것 같긴 하거든요. 근데 또 납득 가는 부분도 있어요. 주변인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남편의 폭력이 있었던 건 맞는데 이 카오리도 남편을 엄청 때렸다는 거예요. 남편 따귀를 막 그냥 마음껏 때리고 멍이 날 정도로 걷어찼고요. 그러니까 한쪽이 일방적으로 그 사람들의 말이에요. 이웃들의 말. 한쪽이 일방적으로 폭력을 가했다면 가정폭력이지만 서로가 폭력을 썼으니까 이건 심한 부부싸움이라고 생각한다. 카오리도 키가 170이었대요. 원래부터 지는 걸 되게 싫어하는 성격이라서 맞고만 있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웃들의 말. 좀 이상한 게 있다고 했어요. 카오리가 이제 둘이 싸우고 막 가끔 맞고 이러면 보호소에서 생활을 했다고 했었는데 보호소에 있으면서도 남편 카드로 되게 호화롭게 쇼핑을 즐기고 다니는 걸 이웃들이 봤다는 거죠. 남편으로부터 생명의 위협을 느껴서 보호소에 온 사람이 다시 남편 카드를 긁고 다니는 게 조금 이상하잖아요. 이런 식으로 이제 카오리에 대한 부정적인 증언들이 계속 이어지면서 이제 경찰이 이거 뭔가 이 이면에 숨겨진 이야기가 좀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보강 수사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 카오리와 유스케 두 부부의 관계가 이미 시작부터 어긋나 있었다는 사실들이 다 드러나요.
그리고 카오리가 숨겨온 비밀이 또 하나 있었습니다. 카오리를 중심으로 해서 이 범행에 이르게 된 전 과정을 한번 제가 이야기를 해드릴 테니까 조금만 집중을 해주세요. 카오리는 1974년 니가타에서 태어났습니다. 아주 유복하게 어린 시절을 보냈어요. 아버지가 지역에서 엄청 큰 인쇄 회사를 했었거든요. 모든 사람들이 부잣집 딸 이런 식으로 대우를 해줬어요. 그러다 보니까 학창 시절부터 되게 막 자존심도 세고 막 프라이드 강하고 으스대는 거 좋아하고 지는 거 죽기보다 싫어하고 다 내 미치고 이런 성격이 된 거예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서라도 자기가 원하는 건 다 가지려고 했습니다. 여기다가 또 아버지가 되게 가부장적이었대요. 되게 고압적으로 좀 딸을 훈육을 하는 이런 상황, 이런 가정 환경까지 더해지면서 이 카오리의 성격이 되게 고집이 세고 아나무인적인 조금 뒤틀린 성격을 가지게 됐다고 해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나서는 도쿄에 있는 명문 여대에 입학을 했는데 그때 이 아버지가 그러니까 집에 돈이 좀 많으니까 한 달에 딸에게 400만 원이 넘는 돈을 생활비로 보냈다는 거예요. 지금 1974년에 태어났고 뭐 대학을 갔다고 해도 1990년대일 텐데 그 당시에 400만 원이 넘는 돈을 대학생에게 용돈으로 줬다는 거죠. 얼마나 호화스럽게 살았겠어요. 근데 이런 생활이 그렇게 오래 가지는 못했어요. 아버지 회사가 경영난을 겪다가 2002년에 폐업을 하게 된 거죠. 그래도 꽤 대학 시절 거의 전부의 시간 동안은 조금 편하게 보냈던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아버지가 회사가 망한 상황에서도 계속해서 아빠가 같은 금액으로 생활비를 딸에게 보내줬던 거예요. 지금 웬만한 직장인 월급을 용돈으로 받은 건데도 씀씀이가 날이 갈수록 커집니다. 온 몸을 명품으로 도배를 했고요. 자기 개발, 뭐 나의 어떤 미래에 대한 투자 이런 게 아니라 그냥 그 돈으로 명품을 휘감는, 나를 부풀리는 거. 여기에만 계속 몰두를 했던 거예요. 그렇게 시간을 보내다 보니까 돈을 쓰다 보면 또 이게 모자라거든요. 이 400만 원도 모자라는 시점까지 오게 된 거죠. 근데 지금 아버지는 회사가 망했고 이걸 유지하는 것도 힘든데 그 이상을 해줄 수가 없잖아요. 어쨌든 나는 그렇게 살아야겠는 거야. 그래서 이때부터 뭘 하기 시작했냐면 돈을 벌어서 자신의 허영을 채우기 위해서 퇴폐 성인업소에서 일을 하기 시작해요. 여대생 시절부터 사회초년생 때까지 쭉 이제 거기서 일을 했었대요. 그리고 이 시기에 한 회사의 사장의 스폰을 받아서 4년 동안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합니다. 제가 부적절하다라고 표현한 이유는 뭐 그 회장이 뭐 결혼을 했는지 안 했는지 뭐 했을 가능성이 높겠지만 그 회장이라는 사람에게 배우자가 있을 수도 있어서 제가 부적절하다고 표현한 것도 있지만 그 기간 동안 유스케랑 카오리가 결혼을 했거든요. 결혼 후에도 계속 이 회장과 스폰 관계를 유지를 했었던 거예요. 나중에 밝혀지는 바에 따르면 유스케도 내연녀가 있었다고 해요. 시간이 흘러서 대학을 졸업했고요. 아버지의 바람에 따라서 승무원이 되려고 했었는데 다 실패를 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지내다가 대기업인 마루베니 상사의 단기 파견 직원으로 근무를 시작하면서 단기 계약직으로 일을 해요. 이때부터는 인생 목표가 바뀌어요. 난 무조건 잘난 남자, 좋은 대학 나오고 돈 많이 버는 남자랑 결혼할 거야. 이게 인생 목표가 되면서 열심히 이 남자 저 남자 만나고 다닙니다. 이른바 사장딸, 부잣집 딸 이런 컨셉처럼 하고 살았고요. 남자를 만날 때는 저 마루베니 상사 정규직이에요. 정사원이에요. 이러면서 자기 경력을 사칭하고 다닌 거예요. 그렇게 남자들을 만나고 다니다가 28살이 됐을 때 사건의 피해자인 남편 유스케를 소개받게 된 거죠. 유스케가 명문대 법학과를 졸업했어요. 키도 크고 되게 잘생긴 편이었는데 능력까지 갖췄다고 하니까 엄청나게 카오리가 좋아했었다고 합니다. 근데 유스케도 마찬가지였어요. 대기업 근무에 친정도 되게 부자야. 대단한 아가씨를 만났어. 이러면서 주변에 자랑을 막 하고 다녔대요. 서로 그냥 잘 만났다고. 근데 더 반전인 건 뭐냐면 지금 카오리가 남편을 속였잖아요. 이 세상에는 나만 누군가를 속일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내가 누구를 속일 때는 나도 속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본인이 속을 거만 생각을 못 했나 봐요. 유스케는 자기를 변호사라고 소개를 했는데 이게 다 거짓말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명문대 법대를 나온 건 맞아요. 그건 사실인데 사법시험에서 계속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카오리를 만날 당시에는 로펌에서 120만 원 정도 월급을 받으면서 그러니까 카오리의 대학 시절 용돈도 되지 않는 정도의 돈을 받으면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다고 해요. 그렇게 서로를 속이고 또 만나면서 뒤로는 속으로는
내 욕망에 부합하는 상대다 착각하면서 상대가 나를 구해줄 거라고 믿었을까요? 아무튼 그렇게 만남을 시작한 거죠. 교제 한 달 만인 2002년 12월에 카오리의 집에서 동거를 시작했고요. 4개월 만에 아이가 생기면서 이제 결혼까지 하게 된 거예요. 아이가 있었어요. 근데 큰일 났죠. 카오리가 어떤 이유로 그 과정은 밝혀져 있지 않는데 유스케가 변호사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카오리가 그 유스케에 넌 이제 경제적으로 무능한 사람이야 라고 딱 이제 찍어버린 거죠. 그걸 이유로 나 이 애 못 낳아. 애 키우는데 돈이 얼마나 많이 드는데 못 낳아. 이런 식으로 한 거예요. 그래서 유스케가 그 아이를 좀 지키고 싶었나 봐요. 내가 어떻게든 돈을 벌어올 테니까 아이는 낳자. 이렇게 애원을 했었는데 절대 돈 없이 애를 키울 수 없다면서 말도 없이 2003년에 혼자 병원에 가서 수술을 받습니다. 이때부터 두 사람 관계가 완전히 그냥 부서져 버렸다고 해요. 약간만 예민해지고 다툼을 해도 막 말을 막 폭언을 하고 폭력이 오갔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얼마 안 가서 유스케도 지금 카오리도 거짓말하고 있었던 건 맞잖아요. 카오리의 거짓말을 알게 돼요. 생각해 보니까 대기업 다니고 일도 하고 뭐 집도 부자라고 하는데 왜 아이를 지울까? 이런 의심이 들기 시작하면서 나중에 이제 다 알게 된 거예요. 카오리의 거짓말을. 분노해가지고 또 카오리를 때렸다고 해요. 이미 남겨진 뭐 살인자의 입에서 나온 말이지만 유스케가 벨트로 손발을 묶어두고 신용카드 명품 가방을 가위로 잘라버리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계속 카오리는 사치를 이어가요. 이상하잖아요. 유스케가 경제적 능력이 없었다고 했는데 어떻게 이게 가능했을까? 카오리가 돈이 나올 구석이 없을 텐데. 이 시기쯤에 유스케가 슬슬 하는 일이 풀리기 시작하면서 잘 되고 있었던 거죠. 본인의 노력으로 이 모건 스탠리 재팬이라는 외국계 대기업에 입사를 해서 당시 돈으로 월급을 1억을 받았다고 합니다. 엄청난 거죠. 연봉이 15억이었으니까. 자, 그러면서 이 부부가 월세 200만 원이 넘는 고급 맨션으로 이사를 하게 돼요. 그토록 원하던 부유한 삶을 누리게 된 거죠. 근데 이미 부부 사이는 다시 붙일 수 없을 정도로 회복이 안 되고 있었어요. 각자의 내연, 연인들이 있었죠. 그렇게 외로움을 달래다가 만나기만 하면 싸우고 결국에 카오리가 짐을 싸가지고 친정으로 이제 집을 나가는데 그때 아버지가 막 폭언을 하면서 카오리를 내쫓았다고 합니다. 근데 언젠가는 내가 이혼을 하게 될 거라는 걸 생각했을 거 아니에요. 상황이 이렇게 흘러가니까 카오리가 점점 이혼하기 싫다. 이렇게 불안감에 휩싸인 거예요. 본인이 진술한 대로라면 당장 이혼을 해도 모자란데 그러니까 왜 불안했을까? 뻔하죠. 유스케가 잘 됐잖아요. 유스케하고 헤어지면 내 자존심이랑 허영심을 채워주는 그 타이틀을 잃는 게 두려웠던 거예요. 그래서 불안함을 느낀 카오리가 만약에 내가 이혼을 하게 됐을 때 그때를 대비해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이혼하면 나한테 3억 6천만 원 정도의 위자료를 줘라. 이런 각서를 유스케에게 받아서 이제 공증까지 받은 거예요. 그래도 성에 안 찼는지 유스케에게 불리한 증거들이 있을까 싶어서 하나하나 찾고 다닙니다. 그게 불륜에 대한 증거였어요. 막연히 이제 느낌으로만 남편이 바람피는 것 같다 이렇게 눈치채고 있던 증거를 수집하기 시작한 거예요. 사설 탐정까지 붙여서 남편 옷주머니에다가 녹음기를 넣어두는데 이 녹음기에 있었던 내용을 들었던 게 이제 본인의 주장으로는 범행의 결정적인 계기가 됐다라고 말을 해요. 나중에 확보를 해서 들어봤더니 내연녀와 남편의 대화 내용이 실제로 녹음이 돼 있었는데 진심으로 이혼할게. 우리 결혼하고 아이도 만들자. 집안일은 내가 할게. 너무나도 내가 평소에 듣지 못했던 다정다감한 유스케의 목소리가 담겨 있었다는 거죠. 이걸 듣고 극심한 분노를 느끼다가 집에 돌아온 유스케와 부부싸움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혼 얘기를 하면서 그날 되게 심하게 다퉜고요. 유스케는 도저히 얘기 못하겠다 이러면서 방으로 들어가서 잠에 듭니다. 잠시 뒤에 카오리가 방문을 열고 들어왔는데 손에 와인병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자고 있을 때 그렇게 공격을 불시해서 그게 가능했었나 봐요. 잠든 유스케의 머리를 사정없이 내리칩니다. 부검 결과에 따르면 최소 8차례 이상 가격된 걸로 추정이 됐다고 해요. 죽기 전에는 정신을 거의 막 잃어가는 상황에서 대체 왜? 라는 말을 하면서 사망했다고 합니다. 이 이후에 시신을 처리하는 방식이 너무 잔인해요. 진짜 이런 얘기 정말 처음 들어봤는데 남편을 죽이고 나서 가장 먼저 한 게 태연하게 밥을 한 끼 먹어요. 시신을 방치해놓고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일상을 살거든요.
그러다가 이틀 뒤에 유스케 직장에서 남편을 찾는 전화가 왔잖아요. 그때 이제 이거 어떡하지? 이렇게 당황을 한 거예요. 심지어 지금 집으로 오겠다고 했으니까 겁이 난 거죠. 시신을 집 한 구석에 숨겨놨고요. 장롱 하나만 빼고 모든 가구를 다 처분해 버립니다. 피가 배어 있었던 침대 매트리스는 겹겹이 포장을 해서 친정으로 보내버렸어요. 그리고 남은 흔적을 지우려고 실내 인테리어까지 그 짧은 시간에 그것까지 진행을 해요. 자, 그러면 남겨둔 장롱은 어디에 쓴 거냐? 시신 훼손에 쓰였습니다. 이걸 어떻게 했냐면 상상이 잘 가지는 않는데 시신을 장롱에 넣고 그 위에다가 흙을 가득 부어놓은 상태에서 토막을 냈다는 거예요. 흙이 있으면 그 바닥으로 피가 흐르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시신을 5토막으로 분리를 했던 거죠. 당시에 발견된 노트가 하나 있었는데 거기에 풋, 헤드, 핸드, 잘게, 완료 이런 메모가 써 있었대요. 그렇게 꼬박 하루 만에 시신을 분해한 카오리는 토막낸 조각들을 쓰레기 봉투에 나눠서 밀봉을 합니다. 그리고는 먼저 이 몸통을 유기하기 위해서 캐리어에 담아가지고 집을 나섰어요. 택시를 탔거든요. 유기 장소로 자기가 생각했던 데가 있어가지고 신주쿠에 있는 모처로 이동을 하고 있는데 냄새가 나잖아요. 며칠 지났으니까. 택시기사가 무슨 냄새요? 냄새나는데요? 이상한 냄새가 나는데요? 카오리한테 그런 말을 한 거죠. 어쩌면 정말 뭐 이상한 음식 가지고 타셨어요? 냄새나요? 그냥 물어봤을 수도 있는데 여기서 패닉이 온 거예요. 들켰다. 그래서 차를 세워가지고 그 자리에서 하차를 하고 근처에다가 대충 그냥 유기를 한 다음에 돌아와 버린 걸 나중에 이제 발견을 한 거죠. 손이나 발, 이런 지문이 나오는 부분들은 음식물 쓰레기랑 같이 버렸고요. 하반신은 그 버려진 폐가에다가 버렸고 머리는 전철을 타고 한 공원으로 가서 땅에 파묻어 버립니다. 이런 폐가를 어떻게 그 짧은 시간 동안 유기할 장소로 생각을 했을까요? 그것도 조금 궁금해지는 부분이에요. 정말로 우발적으로 죽인 게 맞을까? 그러기에는 범행 이후에 처리하는 과정이라던가 그 다음에 이제 유기하는 방식, 장롱에 흙을 부었다던가 이런 것들이 너무 좀 착착착 진행되는 것 같은 느낌도 없진 않거든요. 여기까지가 이번 사건의 전말, 시신 유기까지였습니다.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 재판이 시작되고 나서부터 이상 행동을 보이기 시작해요. 조사 당시에는 혐의를 인정하고 자신이 어떻게 살해를 했는지 이 경위를 되게 자세하게 설명을 했었는데 법정에 서서는 갑자기 나 심신상실이었어요. 이러는 거예요. 시신을 버렸을 때 남편의 목소리가 들렸다. 경찰서에서 거울에 비치는 남편을 봤다. 이러면서 재판에서 이 사람의 정신 상태, 책임 능력 있는 거 맞냐? 이게 쟁점이 갑자기 되기 시작한 거죠. 재판에서는 또 이 부부의 내연 상대들이 증인으로 출석을 하기도 했습니다. 참 보기 드문 풍경이죠. 변호인은 심신상실 상태라고 하면서 무죄를 주장했고요. 검찰은 책임 능력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면서 징역 20년을 구형을 했어요. 재판부에서 정신감정을 명령했는데 결과가 어떻게 나왔을까요? 이 심신상실 주장에 대해서 인정을 해줍니다. 그 내용은 비공개여서 구체적인 이유는 확인을 할 수가 없었어요. 자, 이런 결과를 참작한 재판부가 2008년에 징역 15년을 선고했어요. 항소했는데 기각됐고요. 15년형을 맞췄을 거예요. 2023년에 만기 출소했을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의 행적은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그녀가 살고 있었던 그 친정 가족이 살던 집은 문패만 남아있고요. 빈집으로 남아있다고 합니다. 빛을 쬐어 짠다라는 영화가 한편 제작이 됐는데 이 사건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영화라고 하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 번씩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된지 모르겠는 너무나도 혼란스러웠던 오늘의 사건을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